오늘의 영화는 뷰티풀 마인드입니다. 원어 발음으로 좀 부탁해요. 아름다운 마음? 원어 발음이요. 네. 괜찮아요. 영국식 발음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해주셔야죠. 근데 러셀 크로우는 호주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영국식으로 해도 돼요. 네? 그 무슨 말이죠?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야. 그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호주 분들이 들으면 화내. 죄송합니다.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이군요. 잘 몰라요. 그리고 호주 발음하고 영국 발음하고 또 꽤 달라요. 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호주 만세. 호주는 미국식 발음이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아니. 되게 굳이 말하면 스코틀랜드 발음하고 잉글랜드 발음의 중간쯤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오. 네, 미국식 발음이 일부 들어간 부분은 있지만. 네. 호주 좋아해요. 호주 출신 배우들이 특히나 이게 피지컬이 좋은 배우들이 많아요. 예. 휴잭맨. 크로우도. 휴잭맨. 네. 그리고 멜 깁슨도 아마 호주 출신이. 멜 깁슨 호주 출신 맞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한국을 좋아하네. 그죠? 멜 깁슨이랑 아까 누구라고 했죠? 휴잭맨 다 한국 되게 좋아하잖아요. 휴잭맨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박철우 교수님이 하시는 통계 강의를 좀 들어야지 나와요. 사례수 2개 가지고 규칙을 읽어내지 마세요. 예? 무슨 소리야? 아니 호주 배우. 과도 일반화라고 하는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그래,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오류 아닙니까 이거는? 네. 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면서 여러분들께 반면 교사로 뭔가 눈을 반짝해 놓고 뭔가를 찾았다는 듯이 네. 뷰티풀 마인드가 네.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잘못하면 과대망상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반면 교사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봉우리가 요즘에 저한테 이상한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개변. 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말이 돼야 된다고 그것도. 보셨죠? 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봉우리 고소 못합니까? 아 참. 어쨌든 뷰티풀 마인드입니다. 영화가 아카데미를 휩쓸었었죠.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왜 아카데미를 휩쓸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 과연 적당한 영화였는가? 좋은 영화인데 아카데미를 싹 휩쓸 정도야?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감독 론 하워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이분이 정말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의 영화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감독으로서 이분에 대한 인지도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을 영화 아폴로 13 이분 영화예요. 네. 뷰티풀 마인드 이분 영화죠. 다빈치 코드 이분 영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밌게 봤던 프로스트 닉슨 이것도 이분 영화고요. 참 일관성이 없게 만드네요 영화를. 닥치는 대로 만듭니다. 중간에 다빈치 코드는 뭐지? 다 달라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신기한 그리고 러시 더 라이벌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레이싱하는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비틀즈 8 Days a Week라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이런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건 봤어 심지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작하는 감독인데 놀라운 건 장르를 옮겨 다니지만 다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다 보게 만드네. 진짜 굉장히 심지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노의 영유라는 영화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 거의 초기 영화가 분노의 영유겠네. 이분 커리어에서 거의 중기 정도 되죠. 그렇겠네요. 되게 나이가 많은 분이군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메이저 정도의 어떤로 들어온 게 분노의 영유 정도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판 이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스플래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먼저네. 네, 더 먼저죠. 또 판타지를 굉장히 판타지물이지만 중세 판타지를 만들었던 윌로우라는 영화도 이분이 만들었고 굉장히 다작하는 사람인데 대단하다. 되게 무시받는 감독이기도 해요. 저도 감독 이름 지금 매치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장이 없는 감독이에요. 영화 속에. 하지만 이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많은 영화를 심지어 너무 다양해. 그걸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분이네. 그렇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역시 저 영화 유튜버스의 짬밥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기쁨입니다. 분요의 영유. 분요의 영유는 지금 40, 50대 분들이 좋아하는 농담인데 한때 유행했던. 왜 이런 드립을 굳이 그러니까 우리 주요 시청자들의 나이대가 나오는 농담이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도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무적 판단이거든요. 하면 안 된다라는. 분노의 영유 진짜 좋은 영화예요.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저는 아폴로 13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합니다. 아폴로 13. 그런 스토리 참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톰 행크스 성애자예요. 톰 행크스 너무 좋아해. 영화 찍었다면 톰 행크스 어떻게든 데려다 찍고 싶어. 다빈치 코드도 그렇고. 하지만 다빈치 코드 이후로는 톰 행크스가 이 감독을 별로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3부작은 완성했습니다. 예, 어쨌든 자, 이 영화의 줄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봉우리로 시작해서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예. 봉우리? 이 영화는 뭐 이게 우리가 수포를 해도 되는, 왜냐면은 수포? 수학 포기? 하필이면 영화가 수학이야. 그러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한 얘기인 줄 알았어. 아니야. 전혀 모르고 한 얘기죠 지금. 네. 수포. 그러니까 수포자도 볼 수 있는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네. 아, 근데 그렇게 고급진 드립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스포일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네. 아, 네. 스포일러를 해도 되는 영화입니다. 왜냐면 일대기 영화에 가까운, 뭐 일대기까지는 아닌데. 역사 영화도 스포하면 싫어해요. 그래요? 예, 이순신 장군 죽는다고 얘기 좀 너무 싫어하잖아. 그런 거야? 조심해야겠네. 예, 이게 그 무슨 상입니까? 노벨상. 노벨상을 받고. 그냥 노벨상인가요? 노벨 경제학상? 노벨 수학상 아닙니까? 경제학상 같다. 노벨 평화상 아닌가요? 평화상은 확실하게 아니에요. 노벨 정신분석학상 아닌가요? 경제학상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게임 이론이거든. 네. 이론인데 왜 경제학상이죠? 게임 이론 경제 게임학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게임 이론은 경제 이론은 아니고요. 경제 이론에서 많이 쓰이지만 수학 이론입니까? 수학적으로 물론 증명이 되고 원래는 논리학 이론에 훨씬 더 가깝고요. 경제학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국제 정치학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러네. 이게 맞아. 게임 네. 이론이라는 게 뭐 대충 그래요. 네. 네. 대충 그래오는 뭐야. 아무튼간에 네. 이분이 존 내시라는 사람이고요. 네. 뭐 노벨상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한 사람이구나 예상은 되실 텐데 저는 사실 잘 몰랐던 사람이고 영화를 보면서 이분이 게임 이론을 만든 분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게임 이론이 근데 왜 이분은 노벨 수학상을 안 받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까? 이분이 그 게임 이론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학에서 많이 썼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수학자로서 더 뛰어난데. 그거는 제가 영화에는 안 나오고요. 이분의 이력을 찾아보니까 조금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네. 필즈상 같은 경우에도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분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대요. 네. 그래서 한 2번 정도 올라갔는데 후보에 강력한 후보로 올라갔는데 필즈상이 또 그런 전통이 있답니다. 나이가 좀 들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에 나이가 좀 들어야가 아니라 40세 미만. 그런가요? 네, 거꾸로 40세 미만에게 그러면 무슨 상이 나이 들어야 주는 거지? 나이 들어야 주는 상이 있다고? 그런 상이 있어요?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닌데. 보통 나이 들어야 주는 상은 공로상이죠. 그래요? 네. 아무튼 필즈상을 두 번에 올랐는데 다음에 주시 얘 너무 어리다. 아직 기회가 많다. 이런 이유로 떨어졌대요. 네. 그럼 필즈상이 유명해요? 노벨 수학상이 유명해요? 근데 그건 제 판단 속. 왜냐 난 노벨상밖에 모르거든. 제 판단에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필즈상이 나와.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보통 필즈상을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벨 수학상이 없는 거지. 없어. 없어요 노벨. 없구나 수학상이. 그러니까 네. 경제학상을 다. 그렇지. 물리학상도 있고 다 있는데 수학상이 없대. 다 있지 않아요. 몇 개 없어요. 없어요. 노벨 생물학상이 있어요? 없지. 비슷한 거 있어 근데. 그죠? 생물학상은 없는데 그 비슷한 거 있어. 비슷한 게 뭔데? 네, 그게 비슷해? 비슷하지. 생물학이랑 의학이 왜 비슷해? 뭐 그나마 좀 비슷하긴 하죠. 그나마. 네. 예. 네. 교수님 되게 악마적인 지금 그 코너를 만들어서 봉우리를 밀어붙였어요. 생리의학상이잖아, 그 봐. 그러니까 생물이 아니라 비슷해. 예. 그리고 이번에 맞아요. 아벨상은 받았대요. 이 존 내시가 내가 볼 때는 딱 보니까 나무 위키 본 건데. 네. 나무 위키 말이네. 나무 위키 말고 어딜 봐야 돼요? 아니 여러분 네이버에 존 내시를 검색하면요 잘 안 나와.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유명한가 봐. 진짜라니까.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 정보가 없어. 봉우리. 나무 위키 별명이 뭐죠? 나무 위키가 별명이 있어요? 꺼라 위키. 꺼무 위키. 예. 근데 설마 노벨상 받은 거를 뻥을 쳤겠습니까? 물론 그런 팩트는 확인. 네, 어느 정도 이제 확인된 팩트들을 쓰긴 하죠. 예. 그 정도만. 네, 뒷얘기를 알기에 더 재밌고 그 정도만. 저도 그 정도는 참고합니다. 덕후 지식 얻을 때 제일 좋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딱히. 네. 어쨌든 넘어가요. 네. 네. 그래서 존 내시라는 사람이 이제 프리스턴 대학의 아마 박사 과정인 걸로 보입니다. 그죠? 대학원 과정인 걸로 보이고 거기 들어갔을 때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너무 촉망을 받아서 빠르게 이미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는 사람인데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이제 수업도 안 듣고 이제 본인이 그걸 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이제 다소 오만하죠. 그렇죠. 친구들은 막 이미 논문도 쓰고 수업도 듣고 그래서 막 어디 연구소 유명한데 막 취직이 이미 유력한 상황인데 이제 본인은 나는 나만의 독창적인 이론. 너네 자꾸 남의 거 따다가 그거 증명한답시고 논문 쓰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보겠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지배 역학에 대해서 내가 이론을 짜보겠다는 건데 이제 지배 역학이 뭔지 전혀 몰라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지배 역학이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나오고. 이 부분은 지배역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만 저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영화에 나오는 거를 제가 그냥 묘사를 해드리면 막 비둘기가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고 막 사람들이 협상하는 패턴을 보고 사람들이 특히 운동할 때 운동이 또 어느 정도 이게 경쟁과 지배 이런 게 이제 발생한다고 네. 해야 될까요? 네. 운동하는 그 동선을 보고 이런 것들에서 알고리즘을 찾아낼 거야. 요런 이제 좀 욕심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만 얘기하면 저도 아주 깊이 아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박초리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싫어할 거예요. 싫어할 거라니 꼭 물어봐야지. 지배 역학. 내일 모레 물어보면 물어봐야지. 굳이 말하면 이제 이렇게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그 마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개별적인 애들이 모여 있는 군집. 네. 예. 근데 무질서해 보이고 패턴을 파악하기 힘든 것 같은데. 맞아, 비둘기. 예. 네. 알고 보면 그 안에 패턴이 있다. 어떤 움직임의 패턴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 심지어 요거거든. 이 사람은 그거를 함수로 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막 하는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진짜 멋진 일이지. 네.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자기 룸메이트의 어떤 그 이 정서적인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 정신적인 이런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아마 게임 이론 논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로 이제 학위를 받죠. 그걸로 학위를 결국엔 받아서 심지어 지도 교수님의 극찬을 받고 네. 영화상에서는 휠러 연구소인데 그게 진짜 연구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예. 진짜 있는 연구소인가요? 휠러 연구소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국방부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그때 당시가 50년대이기 때문에 냉전이 아주 심할 때예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 네. 이제 냉전이 아주 네. 격화됐을 때 여기 그 메카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살짝 나옵니다. 그 정부 아주 그 빅브라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아 메카시가 멍청하기는 한데 아 그 사람 말이 다 맞아 이래버려요. 그 중에 진실도 있어라고 다 맞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이거 혹시 여러분 일반화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건 과도 일반화하고 다르고 그냥 이건 달라요? 착각이죠. 예, 그냥 넘겨짚은 거고. 아, 근데 이 론 하워드 감독이 배우를 타입 캐스팅을 정말 잘해요. 에드 해리스. 에드 해리스 잘 어울리죠, 진짜. 맨날 예. 나쁜 역으로 나오는 것 같아. 빅브라더 전문 배우. 그런 것 같아. 네. 맨날 나쁘다기보다는 악역을 잘하는 배우인데 이게 어떤 권력자 그리고 뭔가 뒤에 시커먼 속을 숨기고 있는 사람 역할이 딱이에요, 이 양반이. 근데 여기에 딱 정말 잘 어울리는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봉우리? 그 사람이? 빅브라더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극비 이 소련이 지금 미국으로 핵폭탄을 가지고 오고 있다. 아. 예. 이걸 터트릴 건데 그 경로를 우리가 쟤네들이 심어놓은 암호를 밝혀내야 돼. 그거 내가 봤더니 너밖에 못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극비 임무를 맡겨가지고 그때부터 이 존 내시가 사실은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지키기도 힘들고. 이 암호를 해독하는 방식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잡지나 서적 거기다 숨겨 이런 데 코드를 숨겨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잖아요. 네.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이것만 해야 되는 업무가 생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간첩들 스파이들끼리 서로 이제 네. 주고받는 네. 나름대로 코드가 있는데 그게 일상에 섞어놨다 이런 네. 겁니다. 네, 뭐 신문에도 있고 네. 잡지에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네. 네. 이 사람은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규칙 없어 보이는 거에서 규칙 찾는데 아주 고 귀재죠. 같은 사람이에요. 눈에 딱딱 보이나 봐. 그래서 엄청나게 찾아서 실제로 막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성과를 얻었다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막 미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총격을 받아요.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한테 들켰다 그래가지고 막 총격을 받는 상황까지 와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인, 심지어 임신한 부인이 있는데 그 임신한 부인에게도 약간 뭐라 할까 행패를 부리죠. 막 너 빨리 집에 가 있어야 돼. 불을 다 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데 이 정신병원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잠깐 예. 네. 중요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예, 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얘기를 안 해도 전체를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정신병원에 네. 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굉장히 그때 당시 그 치료가 되게 힘들었대요. 약이 독해가지고 그거를 받고 나와서까지도 이 영화에서 보여주거든요. 이 영화를 받고 나와서
영화래. 그 치료를 받고 나와서 영화를 왜 받아? 받고 나와서 어느 순간 봉우리 말의 교정을 포기하게 되는 아, 힘들어. 나 너무 길게 이 얘기하니까. 시간쯤 오면은 이제 그냥 됐다. 이제 뭐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뭘 그만하는데? 영화 막 빠지니까 거의 없다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제가 하는 시점이 좀 늦게 왔어요. 네, 그렇죠. 원래 영화가 이제 일단 단순해서- 넘겨놨다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오길 바라고 네. 있는데 안 와. 약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보통 영화 줄거리를 하다가 금방 거의 없다님한테 넘어가는 게 네. 제가 중간에 이상한 개념에 빠져가지고 막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막 그러니까 얘기가 이거 아포칼립스 맞아요? 막 그러면서 이러면서 넘어가. 이상한 대로 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져오는데 오늘은 안 셌어요. 오늘은 의외로 안 셌습니다. 수학을 잘 모르거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랑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것도 스포인가? 제발 개봉한 지 20년 넘은 영화는 스포 얘기 좀 하지 맙시다.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야 진짜. 아니 내가 못 본 게 다 스포면은 그건 본인 책임이지 그거는. 20년 동안 안 봤으면 앞으로도 안 볼 영화라고. 네. 파이트 클럽처럼 저기 토미님처럼 스포하시는 분 계시네. 만년필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그렇죠. 네. 네, 해도 됩니다. 네, 해도 네. 돼요. 예. 이게 뭐 예. 지금까지 안 봤으면 볼 생각이 없는 거지 그게. 어쨌든 결국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것이고.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허상을 어느 시점부터 허상이 만들어졌느냐? 그럼 내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박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보통 여러분 이제 뭐 소위 이제 다중인격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발현되는 시점이요.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맞아. 인격을 많이 만들어낸대요. 근데 물론 다중인격이라는 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조현병이 어떤 거죠? 네. 지금 용어로 치면은 네. 그 조현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망상. 네. 인데 네. 현실하고 허상을 이제 구별하지 못하는 거. 네. 주로는 환청이었다 그러죠. 역사적으로 네. 여기서는 환시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매체가 영화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네, 그게 한시로. 훨씬 더 영화적인 재미를 주니까. 네.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섬뜩섬뜩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병증을 이해하고 사실은 내 생활 중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었구나. 나의 강박이 만들어낸 집착과 강박이 만들어낸 것이었구나라고 인정을 해요. 뭐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온 다음 후반부에는 약간 그걸 구분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허상 자신의 망상과 망상을 없애진 못하지만 네. 자신의 망상과 공존하는 방법을 네. 배우게 되죠. 굉장히 수학자다운 태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시도는 구분을 해내는 것이죠. 어디서부터가 망상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원해야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 그런 다음에 지울 수 있나,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무시할 수 있나, 무시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시해보자. 이런 식으로 마치 수학 이론 적용해 나가듯이. 그렇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게 하는데. 논리적으로 그것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네. 잠깐만 얘랑 얘는 동시에 나타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존재할 수도 없어 동시에 막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분해내더라고. 아주 명대사가 있죠. 마사는 나이를 먹지 않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명대사가 있죠. 네. 너에게 매우 고맙지만 이제 나는 너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아 맞네. 네가 지난 20년간 내 최고의 친구였어. 음. 하지만 더 이상은 대화하지 않을 거야. 음. 멋집니다. 이별은 네. 이런 식으로 해야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자신의 병증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극복해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 다 들으면 마치 영화 다 보신 것 같죠? 항상 말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네. 재밌어요. 영화는 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고 역사적인 인물로서 그러니까 영화하기가 좋긴 합니다만 네. 영화적 재미로 표현하는 건 진짜 감독의 역량이에요. 진짜로. 예. 그리고 저는 이 중간에 들어간 이 환상 장면들이라든가 이거를 꿰낸 나름대로 그 시대적인 환경에 맞춰서 꿰낸 방식은 네. 대단히 훌륭했다고 봐요. 예. 그게 진짜 자칫하면 수학이 뭔데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 상당한 속이 서스펜스를 줬죠.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미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느낌도 있었어요. 예. 감독이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시대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집단적 망상에 네. 맞아. 이게 대한 맥락이잖아요. 네.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성인이잖아.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저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지성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 어쨌든 우린 지성인인데 우리도 이렇게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우리의 망상이었는지 체크해보고 이게 없앨 수 없다면 우리도 공존은 하되 얘네들로부터 우리가 휘둘리지는 말자.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아카데미 상을 준 게 아닐까? 그렇기도 하죠. 하는 생각. 예, 예, 예.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약간 제가 좀
괴리감을 느꼈던 건 러셀 크로우의 팔뚝이 너무 튼실해서 실제 존 내시는 진짜 깡마른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사진 보고 너무 놀랐어. 근데 러셀 크로우가 이게 글래디에이터 찍기 전인데 막 우락부락해요 막.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니퍼 코넬리가 너무 예뻐서 전 정신줄 놓고 봤던 영화입니다. 예. 자, 봉우리 네. 전체적인 감상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근데 제가 막 수학이 어려워서 별로예요. 아까 얘기했던 건 농담이고 왜냐면 수학 얘기가 그렇게까지 막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수학을 보여주려는 영화는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겁먹지 않고 보셔도 된다는 거. 영화 재밌습니다. 예. 재밌고. 죄송한데 그런 얘기는 우리 엄마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나갑니다. 이런 예. 배드립이었나? 연애는 존 내시처럼. 에? 나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예. 연애 뭐라고?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네, 놀랐다까지만 합시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예. 연애하는 방식이 멋있더라고요. 뭐가 멋있죠? 우리 같이 타이거 섞어보다 볼까 이러다가 뺨 맞는 게 멋있습니까? 실제로 뺨 맞잖아요. 대사가 멋있다. 그 대사가 멋있다는 게 아니라 네. 저 알리샤랑 네. 만나게 되는 과정이 왜냐면 내시는 굉장히 효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걸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는 과정이 싫다. 그런데 그거를 뭐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리샤가 그걸 받아주는 알리샤의 태도나 대사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다웠다. 네. 그래요? 저는 그냥 여자가 일방적으로 꼬신 느낌이 들던데. 역시 자기 시선들로 보고 있어요. 멋있어. 제니퍼 코넬리가 그냥 내가 저 남자 감아야겠다 작정하고 그래요? 작정하고 들이댄 거 아닌가요? 그렇구나. 어찌됐건 예. 하지만 봉우리 네. 당신은 존 내쉬처럼 연애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나는 일단 존 내시처럼 수학을 못하고 네. 그 좋은 대학도 못 갔어요. 왜 또 이게 자학으로 갑니까? 천재가 왜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왜 나를 나쁜 놈을 만들어? 존 내시랑 비교하면은 존 내시를 누가 이겨?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여성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맞아. 그 사람도 프리스턴 대학인가 저희 연구소인가 거기 있는 분이니까. 원래 하버드 출신인가 아마. 네. 아니 하버드는 나중에 했던가. 아마 네. 그 연구소, 나중에 했나 보다. 그 연구소에서 만난 분일 텐데. 네, 그래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죠. 보통 이제 그렇죠. 지적인 사람을 서로 좋아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뷰티풀해지진 않거든. 그럼요. 예, 서로를 엮게 만든, 서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끌리게 만든, 하지만 고통스럽고 그 고통 속에서도 뭔가 유지하게 만든 힘이 뭐였을까?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네. 자꾸 뭐 저 내시처럼 내가 똑똑하진 않아서 네. 못한다 이거 말고 네. 다른 게 있잖아요. 나는 그거- 치명적 귀여움 막 이런 거 그거밖에 있잖아. 안 보이던데. 역시 저렇게 멋있는 연애를 하려면 저 정도 급은 아니, 돼야 되는구나. 봉우리한테는 치명적 귀여움이 있다니까. 그럼요. 예. 예. 전공 3개. 맞아. 전공이 3개지. 근데 그치. 엄밀인 2개예요. 졸업은 2개밖에 못 했으니까. 두 개로 졸업한 게 어디예요? 솔직도 하다 진짜. 쓸데없는 솔직함이 있네. 하나 된 세 개도 뭐 중요해. 이 영화가 연애가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이 영화의 교훈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주변에 도움이 일단 절실하고 그럼요. 그리고 예. 본인이 이겨내라는 의지도 중요하고 예. 물론 존 내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조현병 증상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옆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와이프라고 죄송합니다. 그 배우자가 진짜 헌신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을 수 있었던 거고. 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잘난 놈도 혼자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미국에 굉장히 그렇죠. 잘 어울리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주의하고도 또 연결되기도 하고 그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거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만년필 주는 장면 거기에서 보여주는 어떤 경의를 네. 표한 네. 멋있잖아. 멋있잖아요. 멋있어. 예. 솔직히 사천말로 예. 간지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미덕을 강조하는 영화죠. 네, 네.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이 캐스팅이 정말 재밌습니다. 폴 베타니 여기서 이제 환상 내지는 유령으로 등장합니다. 네. 정말 재밌는 게 폴 베타니가 나중에 어벤져스에서는 뭘로 등장합니까? 그거 걔 AI. 뭐 딥페이크? 진짜 겁나 똑똑한 AI. 근데 저
나쁜 놈이 여기 이마 터트려. 예. 이마 터트려는 뭐야? 타로스 그래. 타로스. 이게 네. 제가 어제 독서반하면서 구슬 문화의 특징으로 네. 지적했던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래요? 네, 단어가 안 몇 나오고. 개 안 되는 어휘로 풍부한 설명을 하는. 아니, 말만 타면 되지 뭐.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자비스로 나오잖아요. 아, 자비스. 예. 그러니까 이 폴 베탄이라는 배우는요 음. 실체가 없는 역할 전문이에요. 아. 약간 유령 그러네. 유령처럼 생겼잖아 이 사람이. 예, 그러네. 네. 이분 거기 나오는 것 같아. 다빈치 코드에. 나와. 거기서도 유령으로 나와. 이렇게 때리는 사람. 예. 아, 자, 그렇지. 네. 오프스데이인가 거기. 오프스데이. 네. 아, 맞아. 그러네. 거기 신자로 나와. 예. 그러니까 이 로나우드 감독의 성관이 얼마나 좋은지를 폴 베타니가 계속 이런 역할을 맡는 건 이 역할이 정말 찰떡이거든요. 네. 약간 유령,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막 있어. 네. 또 제니퍼 코넬리 또 얼마 봐요. 얼마나 그 뭐랄까 약간 그런 되게 예쁘지만 속에 어떤 강인함이 보이는 사람. 그렇죠. 네. 눈매나 이런 게. 제니퍼 코넬리가 이 영화 계기로 본격적인 연기 인생에 다시 막이 올랐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타입캐스팅이 정말 진수다. 음. 그 러셀 크로우한테 이런 면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네, 그렇죠. 이렇게 음. 인텔리전트한 면. 네. 깜짝 놀랐어. 네. 보통은 그렇게 육중해 보이는 사람한테, 남성적인 사람한테서는 외려 잘 안 느껴질 것 같은. 네. 근데 그거를 하는 거 진짜 쉬운 연기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러셀 크로우가 알고 보면 섬세한 연기도 진짜 잘해. 잘하죠. 진짜 깜짝 그리고 놀랐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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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영화는 일단은 뭐 어떤 상업 영화로서의 미덕도 있지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결국은 인생에 대한 얘기고 특별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로도 적용되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네, 네. 라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이제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뭘까요? 그게 뭐 일단은 물론 중간에 약간 튀는 거는 이제 박철호 교수님이 지난번에 했던 데이터 리터러시 강좌에서 사실은 강조되는 게 뭐냐면 수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패턴을 읽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거든요. 네. 그래서 수로 정리했더니 또는 어떤 데이터로 정리했더니 그 안에서 길이 잡혀. 어떤 거는 통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건 이해가 안 돼. 유의미와 무의미의 차이거든요. 그게.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영화적으로 표현하면은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딱 어떤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냐면 네.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보면 잡지에서 네. 그 약간 패턴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라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단어로 촥 만들어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딱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띵띵띵띵 하면서 이렇게 남들은 그냥 넘어갈 거 무질서하게 볼 거를 쫙 연결해서 규칙을 만들어 질서를 잡아내잖아요.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스마트함의 되게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거든요. 남들은 패턴을 못 잡는 걸 패턴을 잡아내는. 그게 지능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능이죠. 네. 인텔리전스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그것의 극단의 형태가 수학이에요. 그리고 그걸 공식으로 또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물리학이든 뭐든 간에 최대로 압축해서 패턴화시킨 어떤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거기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도 혹시 저런 게 그런 건가 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데 있어서 탁월한 시각적인 묘사를 했다. 일단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같은 천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굿윌 헌팅 같은 영화랑 비교해 보세요. 그렇지. 거기 나오는 윌은 왜 천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이러고 있지. 칠판에 슥슥슥 쓰면 정답. 이게 뭐야? 그 수학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사하고 공식하고 하나도 안 맞는. 그러면 이 영화의 장점 좀 그리고 특징이 천재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시각화해 줘. 시각화를 해준 게 있죠. 이거 비슷한 게 이미테이션 게임도 있는데 그거는 훨씬 더 이제 실제 현실에 좀 더 가깝게 이제 묘사를 했고 요거는 약간 망상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이제 묘사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게 영화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걸 시각화시켜서 간접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훈하고 연결이 되는 게 망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네, 그러니까 물론 머리가 나빠도 망상도 가질 수 있고요. 이분의 조현병은 유전성일 가능성도 높아요. 맞아. 나무위키라서 얘기 안 할래요. 얘기. 아들도 이제. 예. 그리고 유전성에 따라서 그거는 뇌 생리적 구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좀 지금 같은 시대였으면 좀 더 일찍 약 처치를 받아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영화에서도 중간에 잠깐 나오지만 이게 그 퀸스 갬빗인가?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 건데 이 두뇌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는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의 두뇌의 극대치를 쓰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이 되게 얇아. 그러니까 대단히 천재적인 어떤 두뇌적 행동은 망상적 행동하고 연결된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이게 두뇌를 많이 쓴다는 거는 네. 천재적인 능력을 쓴다는 거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찾아내는 거라서 만들어내는 거랑 비슷하니까 네. 상상이 과해진다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뇌회로가 정상인의 또 일반인, 정상인이라기보다는 일반인의 뇌회로의 연결 방식과는 꽤 다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패턴을 볼 수도 있지만 네. 안 보이는 걸 그냥 볼 수도 있는. 그렇죠. 지금 만들어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약간 소름 끼치는 게 네. 제가 주로 새벽에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 속도가 보통 이래요. 아마 여러분들 그럴걸요? 작업 속도가 처음에 하기 싫으니까 이러다가 그냥 까짝까짝 한단 말이지. 작업 속도가 1, 1, 1, 2, 1, 1 이러다 갑자기 10이 나올 때가 있어요. 스스로 약간 무서워질 때가 있죠. 뭐야? 이게 갑자기 다 기억나. 왜 이래? 길게 가진 않아요. 네. 근데 근데 그때 새벽 3시에 혹시 그 직전에 뭐 먹었어요? 못 참고 뭘 먹으면 근데 실제로 뇌 활동을 위해서는 당을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는. 이게 이 기간이 훅 지나가 버리고 나잖아요. 예. 급속도로 배가 고파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확 하고 돌아간 거니까. 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작업 속도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빨라질 때,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데 싶을 정도로 일이 갑자기 진척이 엄청 쫙 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일반인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럼요. 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뇌 역량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다 천재잖아요. 엄마의 눈에서 그렇긴 하지만 엄마 아빠의 네. 눈에서. 근데 실제로 그런 천재적인 면모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두뇌는 이제 막 형성적이기 때문에 그 형성되고 막 연결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특정 부분에서 천재적 능력이 발휘되기도 해요. 네. 특히 언어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이런 맞아요,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아이는 천재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바로 안 읽게 됩니다. 바로 끝납니다 그거. 근데 그게 아니게 되는 게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회성을 갖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분야로 접속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거나 일반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평범한 두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두뇌가 돼야 사회생활 하죠. 같이 살기 쉬워요. 그렇지. 네. 네. 예. 여기 극중에 존내 씨 보세요. 전 그런 친구 취급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천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뭔가 되게 뭐 이렇게 이상화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천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천재성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제 가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재는 분명히 두뇌의 작동인데 이 두뇌의 작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를 과부하시키는 작동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음악 천재, 뭐 또는 수학 천재 이런 특정 분야의 천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특정 분야의 천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패턴들을 만들고 질서를 잡고 이런 식의 이제 능력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능력은 두뇌 회로가 보통과는 달리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보통과는 달리 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얘기는 두뇌 총량의 법칙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사회적 두뇌를 개발하거나 네. 평범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미덕을 못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예. 예. 굉장히 가능성이 사회성이 높아요. 됐든. 예. 예. 저는 그 확률도 높을 거라고 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천재하면 광인 이런 식의 이미지 되게 많잖아요. 괴팍함 이런 이미지가 되게 많잖아요. 괴팍하고 광인이고 망상이 있다고 천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네.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예, 예. 네, 천재성이 있다면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아, 네. 그러니까 뇌 총량의 법칙 그때 교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총명함의 총기 총량. 네, 총기 총량의 법칙. 음. 근데 교수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겁은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본인 기준의 총명함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예. 조만간 끝날 것 같다. 뭐 이러셨거든요. 농담입니다 이건. 예. 어쨌든 그래서 천재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똑똑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아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 얘기한 것도 네. 특정 부분에 특정 어떤 목적지향적 두뇌가 발달했을 수는 있어도 그게 정치 두뇌를 발달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 두뇌를 발달시키기는 외로 더 안 좋아요. 그런 거. 또 우리는 엘리트에 대한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엘리트를 엘리트로 만들어주는 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정 두뇌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존 내시가 네. 미국이라는 데서 프린스턴이라는 기반과 미국 동부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네. 인도 같은 데서 태어났다면 네. 미친놈 됐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저주받은 천재 혹은 미친놈. 그렇죠. 네. 하긴 그 프리스턴의 동료들이 네.
그러니까 조현병으로 가기 전에도 이미 거기서 이제 그 자기 룸메이트를 만든 상황이었지만 그 별로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거기 동료들이 너무 계속 따뜻하게 어울려주잖아. 계속 놀아주고 그렇게 별다르게 안 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저는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왕따 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네. 되게 잘 대해주더라고. 그런 특정 능력을 천재적인 걸 알아봐주고 그거를 보호해 주려고 해. 왜냐하면 그게 쓸모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되게 취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들을 둔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평범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에요. 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함이 있는 두뇌인 천재적 두뇌가 쓸모를 발휘하는 거예요. 쓸모를 찾아가는 네. 거지. 모든 사람이 패턴 찾고 있고 망상에 빠져 있으면 일을 누가 합니까? 이른바 밭을 누가 갑니까? 그렇지. 네. 평범한 사람들의 연결된 두뇌, 사회적 두뇌가 좀 결함이 있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두뇌로 하여금 쓸모를 찾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마치 대단한 엘리트의 능력,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우리나라의 특정 종류의 엘리트, 특정 종류의 두뇌를 사용하는 엘리트가 보상을 많이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사회가 그들을 지나치게 우상시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얻은 권력을 그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쓰기 때문이에요. 이게 큰 것 같아요. 네. 네. 도구.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도구처럼. 그들과 유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적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요. 네. 평범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딱 버티고 있으면서 좋은 엘리트를 제가 착취한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좋은 엘리트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줘서 그들의 공명심을 사용하건 좋은 두뇌를 사용하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균형 잡힌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가끔 이제 제가 인성은 좀 그래도 머리는 좋아라는 말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았던 건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다른 판에 들어오면 오히려 일반인보다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요. 군대 가보세요. 예. 바보 돼요, 바보. 군대 가면은요, 저기 뭐야, 산골 시골 출신들이 제일 쓸모 많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작업도 진짜 잘하고요. 막 비슷한 환경에 있어. 산에 올라가고 야 저 가가지고 그 마 좀 캐와라 이러면 막 알아서 캐오고 막 그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출신의 공벌이들은 세상 쓸모 없어지는 데가 군대예요. 네. 근데 마치 공부 잘해서 검사 되고 이런 사람들 정치판에 갖다 놓으면 군대 간 그런 애들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건 좀 비약이 좀 굳이 있죠. 말하자면.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대접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치. 대접이 너무 편향되고요. 네. 예. 그게 마치 대단한 지적 능력과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착각해요. 네. 그건 굳이 말하면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을 뿐이지. 남들보다 예를 들면 미술 작품을 좀 더 볼 기회가 생기고 막 이렇게 막 압축해서라도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라도 생기고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고 이래가지고 있어 보이는 거지. 그게 그쪽 분야를 다 알고 다 섭렵해서 키워진 어떤 인재들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이 없어요. 서양하고는 되게 다르게.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네. 엄청난 보상을 안겨주고 있다는 거지. 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이른바 엘리트 대학 시스템 거기에 막 몇몇 특정 과들이 완전히 독점하는 거 네. 이게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냐면 사회가 굳이 저런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네. 소수에 대한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더 심해지고 있다고. 그게 그 소수 출신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많아서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네. 이른바 이제 그게 그 정치 구조나 권력 구조나 기존의 사회적 재분배 구조에 가장 잘 찰떡같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일찍부터 과외시켜서 네. 특정한 정도의 능력을 세워서 엘리트 대학들에 보내고 유학을 보내든가 특정 과를 보내고 특정 과에서도 저 어리버리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말고 네. 옛날부터 그 집안이었던 사람들은 더 많이 잘 알잖아요. 네, 금방 빠른 트랙, 패스트 트랙을 잡아갈 수 있는 그렇지. 노하우가 그 안에 마련이 돼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점점 더 고인물이 되는 거지. 그죠. 엘리트성이 되게 심해져요. 그럼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쳐내겠군요. 네, 신분화되는 거지. 네. 그렇지. 진입 장벽 자체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최근에 뭐 한동훈 위원장도 문제가 되고 뭐 조국 전 장관도 결국엔 그것 때문에 고초를 겪었지만은 그 애들 대학 보내는 그 스펙 쌓기 방식 보세요. 딱 정형화돼 그치, 있는데 맞아. 돈 내고 대필 작가 사고 막 논문 어디 내 가지고 막 이미 10대
청소년이 막 논문을 몇 편을 이미 내져 있고 네. 천재를 이런 거, 만들어버려. 이런 거는 사실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진입 자체를 못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 구조가 굳어지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 천재성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되게 네. 이상한 천재에 대한 환상이 생긴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재를 막 다 갖다 붙여. 춤 좀 잘 추면 춤 천재. 막 뭐 저기 뭐야 딸한테 냉정하게 되니까 딸 천재래. 이건 물론 약간 이게 풍자입니다만 그러니까 온갖 천재가 다 있어. 근데 이건 오히려 그냥 저 사람의 능력을 오히려 너무 노력을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닐까? 그냥 천재라고 말해버리는 게. 그렇죠. 네. 네. 천재는 제가 오히려 말하면 천재는 막 우와가 아니라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봐야 돼요. 오히려 그게 더 가까워. 얘네들은 그 사람들은 다른 보호 장치가 없으면 그 천재성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창호 구단. 그렇죠. 예, 예. 이창호 구단이 자기 신발끈도 묶을 줄 몰랐대. 예. 저는요, 제가 진짜 애 낳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애가 천재이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어떡하지? 이 천재, 만약에 이거 천재라면 이건 내가 어떻게 보살펴줘야 될까? 이런 걱정이 들어. 근데 오히려 저는 얘가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다 사회적으로 그냥 잘 사는 애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적당히 잘 키우면 적당히 알아서 잘 나가서 살 아이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영재교육 무슨 개뿔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우리나라 영재학교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영재학교 보내려고요 영재 학원 보내요. 이게 뭐야 이게? 시점에서 이미 영재가 아닌 거야. 아니 영재는 학원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나? 굳이 말하면 영재학교는 영재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웃긴 거지 이게 뭐야? 예.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 다시 하겠지만 의대가 받을 수 있는 보상하고 정말 수학 천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해? 갭이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세죠. 수학 천재가 오히려 보상을 훨씬 못 받죠. 훨씬 못 받죠. 외로 되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아. 심지어 R&D 깎아가지고 연구거리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맞아요. 아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천재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덕후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대단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쓸모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 우리 가지고 있어요? 전혀 없죠. 네. 다 외국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학 천재였던 사람들 다 외국 가요. 이게 능력주의냐고. 심지어 능력주의도 아니야. 네. 그러네요, 진짜. 굉장히 선별적인 그렇죠. 능력주의네. 네. 우리 사회가 인정해주는 능력에서만 그것도 천재를 찾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가공된 네. 계급화된 적당한 수재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 사람을 천재라고 부르는 거지. 네. 네. 천재인 줄 알고 있고 자기들이. 그리고 온 국민이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네. 거고. 그거는 그냥 시험 능력주의. 네. 일반 능력주의도 아닌. 네. 시험 잘 보는 두뇌요. 시험 잘 보는 두뇌도 필요하죠. 그건 공무원 하기엔 되게 좋은 능력이고요. 공무원들은 어떤 정답을 찾아내는 일들에 훨씬 더 맞고 창의적인 일들보다는. 시험 잘 보는 건 창의적인 걸 테스트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나라 시험 중에 창의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창의적인 사람만이 창의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런가? 그러니까 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법조 공무원인데 법을 달달 외우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보는 거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공무원을 시키는 건데 그렇지. 지금 우리 사회 문제 아까 엘리트 얘기 잠깐 하셨지만은 의사, 검사 이런 굉장히 보상 체계를 독점하고 있는 엘리트 집단을 보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예, 그런 엘리트들에게 지금 보상 체계가 독점돼 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권력을 쓰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보상 체계를 더 공고화하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거기 보상 체계. 그러니까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들이 권력까지 갖고 있어. 근데 권력의 사유에 능숙하다면 그 사람은 100% 천재가 아니거든요. 네. 천재가 아닌 거지. 시험 스킬 부분에서는 네. 뭐 천재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사법고시는 굉장히 소수가 합격을 하니까. 예. 그러면 교수님 이게 창의력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어떤 지능 인텔리전스의 개념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엔 이건 사회의 더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수학상이 나오질 않고 수학 천재들이 다 다른 나라 가버리고 네. 결국 그 머리를 우리가 이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좋은 사회는 엘리트를 혹사시켜서 일반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혹사시킬 엘리트가 없어. 네. 진짜 엘리트가. 네.
엘리트 짝퉁 엘리트들만 설치고. 엘리트들은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엘리트라는 건 네. 그 엘리트가 발휘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능력을 사회가 알아봐주고 네. 그걸 국가가 키워주고 네. 개인이 키우는 게 아니라 네. 국가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냐면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쓸모 있게 만들어주는 다른 산업하거나 또는 기타의 필드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네. 이게 사회 체계 안에서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사한다 착취한다 그랬지만 그래야 리턴이 생기는 거야. 투자를 했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키워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착취를 하지도 못하지. 그렇죠. 당연히. 네. 네. 왜 이들이 예를 들면 필즈 상탐은 그냥 나라의 국위 선양이나 했다고 생각하지. 뉴스나 몇 번 나오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막상 나 솔직히 정책 결정도 이해 못해. 그게 뭔데? 솔직히 리만 가설을 어떻게 증명했다는데 그게 뭔데? 리만 가설이 뭔데? 네. 그게 뭐에 숨어 있어? 그 밥 대? 떡 대? 맞아. 네. 근데 그거 하면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잘난 나라 뭐 대통령이 보호하사 뭐 이렇게 되면 네. 오케이 쓸모는 있겠네 홍보에 이렇게 돼버리게 돼요. 가능하면 우리 당사 와서 사진 한번 찍으라 그래. 그러고 보니까 김연아 씨를 그렇죠, 똑같습니다. 고려대에서 써먹었던 거 기억나네. 네, 네. 우리나라에 그런 뭐 꼭 존내 씨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회적으로 정말 모두가 인정하고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잘 이용하고 잘 보상해줬던 엘리트가 누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아주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보상은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지만 우장춘 박사 정도? 우장춘 박사는 네. 우리가 키운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안 키웠구나. 일본에서 키웠구나. 일본은 왜냐면 우리가 초빙해 왔어. 일본은 그게 이제 제국주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있는 건데 제국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육종학 이죠. 예, 이쪽을 굉장히 발달시키려고 지금도 농업생명과학이라든가 식품공학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의 토대와 틀이 있어요. 엘리트 네. 보호 시스템도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그 와중에도 식민지 사람이라서 엄청 힘들었다 그러죠. 또 우장춘 박사. 우리가 만들어낸 천재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 치국이 만드신 분 누구야? 장영실까지 가야 돼? 장영실까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그 왕이 보호해준 천재 아닙니까? 그 정도면.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엔 귀양 갔죠. 네. 다 빨아먹고 나서는 이제 보내버렸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어렵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머리가 좋고 또는 엘리트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엘리트 막 뛰어나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남들은 못 가지고 있는 소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존경을 표하고 어떻게 존중해주고 어떻게 쓰는가 이건 사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다. 그들이 엄청난 능력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건 뭐냐면 네. 저는 요즘에 총선 국면을 보니까요. 네. 수많은 망상자들을 봅니다. 혼자서 무슨 여론조사 다 읽고 네. 세상을 다 알아. 네. 그분들 뭐 어디 연구소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네. 있고요. 예, 뭐 그분들이 나름대로 내공이 있으니까 뭐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요. 근데 헛소리 일반 많이 하시네.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그래요. 제가 인터넷 공간에서 보면 네. 야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망상인데 네. 뭐 온갖 음모를 다 읽어내고 네. 이거하고 연결됐다고 막 얘기해. 컨스피러시에 나오는 멜 깁슨 같은 그렇지. 사람들. 네. 아니 존 내시는 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과하게 그 망상이 발전된 것일 뿐이고요. 네. 실제로 그게 망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패턴을 발견할 능력이 없어요. 일반적인 머리로는. 그렇죠. 보통 다수는 없으니까. 네. 천재적인 소수가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리가 만들어낸 망상에 가깝습니다. 망상.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끼워 맞추는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라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패턴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그걸 보니까 그렇지.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야. 패턴을 자기가 그리고 있는 네. 거지.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마치 대예언자처럼. 근데 이게 무당들이 대통령 예언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둘 다 영상을 찍어놔요.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엔 누가 될 거야? 이거를 영상을 두 개 다 찍어놔. 예. 이거 사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등록도 미리 해놔요. 비공개로. 그리고 나서 누가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영상만 풀어요. 그 영상 올라간 날짜 보면 대통령 선거 전이거든요. 오, 맞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단적인 형태인데 네. 여러분들 최근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물론 그 중에 결과적으로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측을 잘해서 맞는 게 아니라 때려 맞았을 수도 있고요. 네. 되게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신문에 팔리는 방법 보세요. 네.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문가인가가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지난번 20대 총선을 다 맞춘 맞췄다. 이렇게 나와요. 네.
아, 나 누구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네, 이제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굳이 특정인만을 특정인은 염두에 두고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팔리는 방식이 똑같아요. 네, 팔리는 제가 왜 이 방식이 얘기를 쓰냐면 그 점쟁이 점쟁이 역설의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과거를 안다고 미래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근데 점쟁이들은 대부분 과거를 맞추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앞으로 미래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네. 사실 아무 관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이건 마치 로또 한 번 당첨돼 본 사람이니까 또 맞출 그렇지, 거야.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로또 당첨된 고신이 네. 또 로또가 나올 거야 하고 똑같아요. 네. 물론 로또 과정이 불공정하면 그럴 수 있죠. 또는 우리가 모르는 편향이 들어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모수가 많아지잖아요. 1등 당첨자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많이 사가잖아. 네,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올 확률도 당연히 그렇지. 높아지는 거지. 네. 이런 거 나중에 박초리 교수님한테 다 배우시고요. 네. 네, 왜 이게 잘못된 것들인지 이런 식으로 추론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 안 돼요. 네. 중요한 거는 과거에 이거를 맞췄다도 사실은 불확실. 그게 어떻게 해서 맞췄는지도 잘 모르는. 맞아. 그것도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될 뿐더러 그걸 맞췄으니까 능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그 능력이 그래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지. 예. 이런 게 검증의 과정이네. 방법론이 알아야 되고 방법론이 드러나야 되고 근거가 드러나야 돼요. 이거 없이 예측력을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옛날에 잘 맞췄으니 확인도 안 된 이거 가지고 앞으로도 잘 맞출 거라고? 그치, 이번에 맞출 이게 메이저 신문에서 써먹는 방식이에요. 메이저 신문은 기본적인 과학적인 훈련도 안 받은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정보 수집 능력이 탁월해서 저번 선거에서 많은 결과를 맞췄다. 그럼 이 여론조사 기관이 신뢰도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아, 물론 그건 그렇죠. 가능하죠. 그건 이제 과학적인 결과로 나온 거니까. 여론조사는 그 나름대로의 그 틀과 원칙과 심지어 오차 범위를 기록하잖아요. 그렇지. 예. 이 결과가 만약에 잘 맞았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결과가 잘 맞았다가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결과를 맞췄는지를 봐야 돼요. 네. 아, 이 과정이 훌륭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를 생각해야지. 평가는 그 방법론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결과를 평가해야 돼서는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방법론을 요번에 쓰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서 이 방법론은 안 맞을 수도 맞아, 있거든요. 안 통할 수도 있어. 네. 상황이 달라져서.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어쨌든 그런 마구잡이식으로 누군가 뭐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여론조사는 딱 정형화된 방법론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네. 그거 다 공개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나마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여론조사 참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참고를 할 방법론이 수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제가 뭐 엄청난 여론조사 전문가고 뭐 통계를 잘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과학 철학적인 방법으로 바라봤을 때 과거에 맞췄다고 앞으로 잘 맞추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 예. 그리고 맞춘 거는 방법론을 들여다봐야지 그 맞춘 결과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납니다. 예. 갑자기 나타나요. 내가 예전에도 맞췄대. 그러면서 막 나타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해. 그래서 선거 지나면 또 사라져요.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사기꾼들이거나 장사치들일 경우들이 많고요. 그 중에 또 일부는 뭐 실제 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자기 비법을 공개 안 할 수도 있겠지. 네. 방법론을. 방법론을 과학자들은 방법론을 공개해야 되지만 장사꾼들은 방법론 안 공개하는 게 맞죠. 그게 자기 먹고 사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럼요. 오케이. 비법을 공개하면 오케이. 뭐 그 비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예. 그거는 이제 유보해 두는 거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식의 뭐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세상도 잘 알고 딥러닝 하고 있는지 응? 온갖 음모론에 예? 온갖 진짜로 망상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는 건 여기서 이놈들이 막 무슨 다 뒤에서 판 짜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다는 아 이거 참 역으로 오히려 판단이 쉽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절대로 판단이 쉬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선거 같은 좀 예민하고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는 차라리 커뮤니티나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언론 보도를 잠깐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언론 보도는 왜냐하면 겁나서 그런 음모로까지 못 나가거든. 그렇죠. 가끔 쓰는 경우도 있긴 네. 있습니다만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네. 그냥 저희 해시TV만 보세요. 네. 네. 그렇죠. 그게 제일 뭐 그것도 좋아요. 좋은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언론도 지금 쓰레기 같은 기사 너무 많고요. 네. 지금 봉우리가 말한 그런 그 과감한 자기 딴에는 과감한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개헛소리로 점철돼 있는 예측 기사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좀 추천해드리기가 뭐하긴 한데 요새는 언론이 너무 이상한 걸 막 자주 써버리니까 그래도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인터넷 커뮤니티보다는 기사를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또 근거 없는 또 비관론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또 나름대로 또 논리 구조라고 갖고 다 되는 근거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한숨이 나와요. 그 근거가 그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미워도요, 아직 우리나라에 좋은 언론들이 있다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죠. 좋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네. 찾아서 해시 라디오가 골라주는 언론들 보시고 그거 찾아보기 귀찮으시면 그냥 해시 TV 보시고. 그리고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정치 평론의 수준은요, 정치 유튜브 몇 개만 보시면 돼요. 다 보실 필요도 없어. 예, 정말 저는 뭐 추천하고 싶은 정치 유튜브는 사실 제가 출연하는 방송 포함해서 몇 개 없는데 HTV만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고 예.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씩 약간 과도하게 감정이 쏠려가지고 불필요한 예측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과한 어떤 단정적인 어투를 쓰거나 이런 경우들 많죠. 근데 그런 걸 쓰더라도 사실 뒤에 가서 아유 너무 좀 심했나라든가 이런 반성이라도 그나마 해요. 네. 그리고 언제나 맞다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틀리면 당연히 틀리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틀린지 맞는지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내가 더 안다, 네가 더 안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건 저는 의미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적당히 그냥 정리하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어떠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세상에 패턴이 보이는 것 같을 때는 외로 좀 긴장해야 돼요. 네. 내가 지금 망상 중일 망상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망상에 빠질 때는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망상이 공포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과잉한 어떤 자아 과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대부분의 이유가 뭐 아까 강박도 얘기했고 뭐 뇌 구조도 있지만 불안감이거든요. 세상을 완전한 정태로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덜 불안해져요. 모든 강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불안을 견디는 것도 힘이에요. 좋은 말씀이다. 네. 불안을 견디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미덕이고 좋은 힘입니다. 다 알아야지 내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그런 것들 막 자꾸 듣고 추구하고 막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러는 건 불안해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까 봐. 네. 내가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것처럼 막 패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천재들은 존내 씨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뇌를 너무 과부하해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상력의 과도한 망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특히 정치같이 예민한 문제에서 너무 많은 이 음모론까지 가버리는 이유는 뇌를 천재들이 과도하게 쓰는 것만큼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가지각색의 막 커뮤니티, 유튜브, 언론 기사 너무 많은 게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평소에는 거기를 불안함을 달래러 가고 그러니까 생각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위안받으려고 가는데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거기서도 막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혼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보통 망상,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정말 좋은 대사가 있어요. 마사는 나이를 먹지 않아라는 대사. 망상은 나이를 먹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있다.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럼 그거 망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항상 변하지 않는 거. 그렇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거 있잖아. 그럼 대부분 망상인 것 같아. 환상은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불안할 때 저는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에라 모르겠다. 그거 내 스타일이야.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막 반지성주의로 흐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굳이 아는 상태로 바꾸려고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너무 좋아. 그냥 모르는 상태로 둬. 맞아요. 네. 이를테면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두세요. 네, 어차피 모르는 일이니까. 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라고. 그냥 내가 가서 투표하면 되고 괜히 뭐 여기저기서 뭐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들을 그냥 투표장에서 행사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민주주의가 훨씬 더 안정적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네.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알아서 막 신나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이길 것처럼 해가지고 가야지만 투표장에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피식 식어가지고 갑자기 냉소적으로 바뀌고 막. 왜 뭐죠 바람 불면 이러는 애 있잖아. 바람 빠지면 그거 풍선 인형. 네. 그런 것처럼 밑에서 펌프질 안 나오면 쓰러져. 굳이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형체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니까. 내가 너무 약하니까 그래. 네. 크고 약하니까 바람이 안 나오면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망상과 환상에 대한 되게 좋은 판단 기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즐기시는 건 좋아요. 적당히 즐기시는 건 좋고
그리고 안심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걸 불안의 용도로 쓰지는 말고 특히나 망상의 재료로 쓰지 마시라. 네. 물론 이제 우리 채널에서 모셔서 같이 논의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가까운 분들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뭐 겸사겸사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 불안해지거든요. 그치, 나도 막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다 아는 척하는 사람 보면은 나도 그만큼 알아야 될 것 같고 막 맞아. 나도 그만큼은 패턴을 읽어야 될 것 같고 진짜 그 음모가 맞는 건가라는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죠? 이런 식이죠. 이게 커뮤니티의 맹점인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는 그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네. 글만 보이지. 카네님이 봉우리 대답에 영혼 좀 부탁드린다고. 예, 이미 빠져 있어서요. 30분 전부터 빠져 있었어요. 아니야. 네. 존내 씨 좋아요. 네? 이거 봐 빠져 있네.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의 글은요. 저 같은 사람이 썼는지 교수님 같은 사람이 썼는지 봉우리 같은 사람이 썼는지 안 보여요. 글만 보이지. 그러니까 그 망상이 그럴듯하게 포장되기가 훨씬 더 좋은 거야. 네.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댓글도 그래요. 네.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네. 물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망상에 빠졌는지를 성찰해보고 알아채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존내 씨는 보면은 그거 해냈잖아요. 심지어 실제로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겨냈죠. 현재로서 이제 망상을 스스로 또 극복해낸 케이스인데 우리는 물론 존내 씨처럼 그렇게 망상까지 이른 상황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그런 망상 비슷한 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것을 알아채려면은 차라리 내비둬라. 쉬는 타이밍이 필요하다. 머리를. 예. 그리고 너무 모르겠는데 자꾸 막 정치적인 뉴스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누구고 막 이런 거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는 차라리 하지 마라. 그죠? 그런 게 오히려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 존내 씨가 망상을 극복한 것처럼 적당 부분 관심을 끊어주는 그런 게 그쵸. 지혜, 그게 또 다른 루트를 찾는 맞아요. 지능이네요. 네. 그러니까 마사가 나이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찾아보는 능력만큼이나 우리도 그거를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교훈을 또 우리 존내 씨 때문에 자 영혼 있죠? 아 영혼 찾았어요. 영혼 찾았다는 얘기는 잃어버린 적이 있기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군요. 아니 원래 있었다는 얘기. 네. 찾았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 아니 존내 씨 정도 여러분 존내 씨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 일상 수준에서 충분히 쉴 수 있다. 쉬는 거는 우리가 잠깐만 한 타임 쉬어가면 되는 거니까. 한 바탕 쉰다고 할 뻔했어. 저 한바탕 쉬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한바탕 웃음으로라는 노래 있죠. 네. 보면 볼수록 이 존내 씨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참 여러모로 좀 그렇네요. 한글 표현을 해보니까 존익 할 때 존 그리고 내시예요. 내시가 아니라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한글 표현이 참 여러모로. 근데 존자 빼면 되잖아. 왜 굳이 다 붙여? 아 그러네. 내시. 그냥 내시. 내시 균형 이런 식으로 내시 이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냥 내시 쓰면 되지. 네. 그 NBA 그것도 이상해. 왜? 내시도 이상해? 내시 이론 이상하잖아. 그 유명한 레슬링 선수 중에 또 존 시나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이름이 참 그래. 네, 아무튼, 어쨌든 황간 이론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은 대충 이 영화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망상에 빠지지 않는 방법. 천재는 망상에 빠질 확률이 높지만 망상에 빠졌다고 해서 천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네. 뷰티풀 마인드라는 제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뷰티풀 마인드. 왜 그렇게 붙였지? 정말 정말 어중간한 제목이긴 한데. 네, 그렇죠. 네. 뷰티풀 마인드. 일단 이런 데도 멋진 제목이다 이러면 끝나긴 해. 네, 맞아요. 참 좋은 제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긴 하는데. 자, 그럼 일단 우리 시점부터 봅시다. 뷰티풀 마인드는 누구의 마인드입니까? 우리 주인공이겠죠? 그럴까요? 그거는 근데 그렇겠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다. 네. 존내 씨를 우리가 오늘 교수님한테 얘기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렇게 결함이 있는 천재를 결국에는 자기의 결함을 극복하고 아주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변에서 받쳐준, 도와준 이웃들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의 교육 시스템 안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뷰티풀하다는 걸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 어쨌든 극복한 건 본인이고 무엇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존내 씨가 아름답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딱 봐도 아름다운 그 부인이 그냥 뷰티풀 마인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답에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 개를 막 뿌리네요. 그렇죠. 네. 이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하면서. 이게 바로 지금 선거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하나는 걸리겠지. 합리화까지 시도합니다. 그렇죠. 네. 아름다운 정신이나 영혼, 마인드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아름다운 영혼이라 아름다운 영혼. 아 마인드가 영혼이야? 아니, 반드시 영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피릿과 동일한 의미에서 영혼이라기보다는 마인드는 포괄적인 용어니까 예. 우리 말에서 마음에서 시작해서 정신, 영혼에 이르기까지 되게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과는 다른 종류의 어떤 것, 예, 이런 게 쓰일 수 있다는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예. 저는 어떤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제목에서 약간의 강박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뷰티풀한 마인드가 아니라 뷰티풀 해야 하는 마인드. 아 그럴 수 있겠네. 굉장히 뒤틀리고 비틀려 있는데 뷰티풀 해야 하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뷰티풀 마인드가 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을 보는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뷰티풀 해야 된다는 강박에 뷰티풀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너무 많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계 최강 대국이고 우리는 오라. 우리는 정의로운 세계 경찰 국가가 돼야 해. 라는 신념하에 엄청나게 끔찍한 짓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 내시의 망상도 그런 강박이 만들어낸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사회 전체 사회적인 강박이죠. 네. 예, 이봉호 활동가가 점점 주석 토크에 자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나노 단위로 갖다 붙이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이정훈 교수님의 지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네요. 어떤 야, 면에서는. 예. 심지어 봉우리는 귀엽거든요 지금. 이정훈 교수님은 제 역할은 아니죠. 저는 이게 지금 칭찬한 것 같아요? 동업한 그러니까 칭찬이 아니니까 이정훈 교수를 나를 동급으로 하면 안 되지. 이정훈 교수님 자존심 상해야지. 그건 아니고 저는 이 동업반복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끝마다 그 끝말잇기 하지 말라는 얘기지. 네. 안 그래도 돼. 네, 안 그래도 돼. 그냥 자기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생각이 잘 없어가지고. 예. 예.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것도 층위가 여러 개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제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시각화시킨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아름다웠거든요. 어떤 숫자적인 그 아름다움. 본인이 보시는 그렇죠. 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학적 아름다움. 그러니까 저도 망상인지 뭔지 모르지만 저는 수의 방식으로 세상을 그렇게 보진 않는데 제 나름의 방식으로 그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이게 패턴이 있고 프레임이 있고 이래요. 근데 어떤 거는 망상으로 빠질 가능성도 높고 어떤 건 상당히 훌륭한 틀이 될 수도 있죠. 이 사회에서 되게 고민해요. 근데 뭐랄까 이렇게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나한테는 보이는 네 그게 되게 위험한 상태지만 또 아름다운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위태로운 게 아름답죠. 네. 네. 또 음악에서 갑자기 막 엄청난 화성이 막 딱 느껴졌을 때 그 아름다움 그 전율. 있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은 조화로움에 있는 거고 네. 조화로움은 어떤 패턴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규칙성이나 패턴이 주는 조화와 그 조화를 내가 알았을 때 그 아름다움, 느낌, 그렇죠. 예. 이게 저는 일단 뷰티풀이라는 것 안에 저한테는 공감이 되는 요소였었어요. 그래서 되게 뷰티풀한 상태를 느끼는 거지. 예. 그런데 이 사람의 존 내시의 이제 맨 나중에 그 상을 수락하면서 했던 연설에 보면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거든요. 이 성찰이 그러니까 초기에 강박에 의해서건 천재성에 의해서건 세상을 남들이 못 보는 방식으로 읽어내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어디로 바뀌어 있냐면 사람들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보이는 망상, 그들도 친구로서 그냥 남겨도 그 영향을 받진 않고 나를 아껴주는 아내, 나와 함께했던 동료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보고 있는 거지. 숫자 속에서 패턴이 떠오르듯이 네. 진수를 찾아내는 거구나. 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아닌 세계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뷰티풀 마인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그 자리 잡은 그 시기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 또 바뀌어 있어. 그리고 그 시각은 또 새로운 종류의 아름다움을 주죠. 네. 저는 이 두 층의 아름다움이 저는 느껴졌었어요. 이 뷰티풀 마인드에서는 성장한 또는 변형된 뷰티풀한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와 저 마인드가 과연 뭐가 더 우월하거나 훌륭할 걸까? 잘 모르겠지만 둘 다 필요는 할 것 같아요.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존 내시가 그 환상과 실제 인간을 구분하기 시작한 게 학생들의 강의를 이제 50명 많은 수의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이게 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준비가 됐다라고 느낀 거지. 내가 수학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듯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그렇지 패턴을 찾은 거지. 능력이 생겼다. 그렇죠. 네. 두 가지의 뷰티풀. 뷰티풀은 여덟 가지인데. 뷰티풀.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 뷰티풀을 한정시키고 있지 않나. 네. 특히나 저는 그 이제 인스타나 이런 SNS를 열면 뷰티풀하다고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점점 더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월함,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월함, 단점을 찾을 수 없는 어떤 완벽함 이런 것에 너무 뷰티풀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런 부분도 있죠. 젊고 아름답고 탱탱하고 돈 많고 영앤 리치 여기에만 다 뷰티풀이 몰려가면 안 되지 않나? 사회가? 야, 근데 거업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낯설다. 그 뷰티풀을 따라갔던 사람 같은데.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 나오잖아. 외모, 돈 막. 예, 그 나한테 물욕. 너도 사라 그러고. 예, 자기가 팔아야 되는 거 나한테 사라고. 남 얘기하듯이 하네. 그러네요. 이게 자아 성찰이에요. 아. 예, 훌륭합니다. 예. 아성찰입니다. 예. 아, 성찰이 되는구나. 네, 진짜 약간 괴리가 있네요. 제가 이런 말 해놓고 나중에 오토바이는 할리지. 약간 저도 좀 그런 이게 사회를 보면서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예. 우리가 언젠가부턴가 남들이 쉽게 얻지 못하는 것,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항상 얘기하지만 골프 치러 가서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대는 거야. 골프 치러 갔으면 골프를 치라고. 근데 결국은 이게 모두가 인정하는 뷰티풀을 내가 갖고 싶은 거야. 그런 욕망이 너무 지나치게 솔직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예. 하는 생각이게. 예. 예. 요런 뭐 나름의 각자의 뷰티풀에 대한 게 또 각자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름다움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심상 같은 게 또 되게 달라요. 각자의 경험의 세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제목을 저한테는 그렇게 느낌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네.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내일이 쉬는 날이라서 또 오늘 고업님이 네. 볼 게 없는 날이라서 네. 더 가면 12시가 넘어가서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토요일 날 만날 분들 또는 다시 여기 모일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한 번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고마워할 거 고마워하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격려할 거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는가? 네. 지금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잘 그 갖춰진 커뮤니티이긴 하지만 오래 계신 분이건 이제 막 오신 분이건 간에 여전히 우리가 어떤 사회를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몇 번 봤어요. 네, 적지 않아요. 네. 네. 좋다 나쁘다의 판단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수는 그것에 동의하고 있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침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드러난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건 그거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이거라는 겁니다. 예. 제가 공공 서비스를 지향하지만 보편적이진 않아요. 공공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자는 거지. 예.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만족시키고 듣기 좋은 말 하라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다 옳다고 오냐오냐 할 생각 없습니다. 예. 그거는 돈을 내는 회원도 마찬가지고요. 내지 않는 구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건 이 가치에 동의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려고 하는가라는 여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높은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빨리 안 늘지.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걸 하면서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내 삶이 나아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걸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딴 데 가서 찾으시라는 거죠. 예. 딴 데 가서. 그냥 예를 들면 진짜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슈퍼챗 쓰면 다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거기 가서 행복을 찾으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공동체 규칙이 너무나 엄격할 수도 있고 동시에는 사실 어느 정도 또 여유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여기에 남아있는가. 개인적인 바람은 저희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커뮤니티가 금지하는 댓글 달면서 왜 안 되냐고 짜증내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금지된 거라고요. 그걸 해놓고 왜 안 되냐고 짜증을 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댓글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흔적을 뒤져만 보면 사실은 저 한번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교회에 전혀 새로운 교회에 나간 적도 있었고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 초장받아서 간 적도 있는데 어렵죠. 그럼 신입들은 이를테면 막 대접받기도 바래 은근히 환영받기도 바라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가 파악을 해야 돼요. 예. 일일이 다 소개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분위기구나 어떤 걸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그래 오랜 기간을 보니까 이렇게 해왔구나 그게 패턴을 찾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하고 맞는 것 같구나 안 맞는 것 같구나 근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도 호기심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나하고 맞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들여다봤더니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애써서 붙어 있고 애써서 뭐 예를 들면은 뭘 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비슷한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근데 다만 비슷한 가치 안에서 다른 태도들에 대해서는 논쟁하고 논의하면서. 예.